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은경입니다. 말 한마디 정말 중요하죠. 천냥빚도 갚을 수가 있는 게 말이라고 하는데 이 말이 또 요물이죠.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무의식 중에 확 드러나기도 하거든요. 어제도 설화에 휩쓸린 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말을 들어보니까 여자는 군대는 안 가니까 권리도 4분의 3만 행사해야 된다. 이 4분의 3은 또 어디서 나온 건지요? 독재가 왜 나쁘냐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저는 좀 상식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던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페이스북 2인자 쉐릴 샌드버그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런 캠페인을 벌였는데요. 여자아이들에게 너 너무 으스댄다, 나댄다 이런 말을 하지 말라는 캠페인입니다. 자신도 어렸을 때 상당히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었는데 이런 말이 여자아이들을 자연스럽게 위축시킬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도 제가 가끔 남자처럼 얘기하는 것을 뒤늦게 깨닫곤 합니다. 딸내미가 덤벙거리면 여자가 그게 뭐야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요. 또 소극적인 남자 후배에게 솔직히 이런 말 많이 했는데요. 기집애도 아니고 뭐 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반성을 해야지 될 것 같죠? 앞으로 저의 사고도 조금 고쳐야지 될 것 같고요. 말조심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딸 세대의 여성들을 위해서 또 이들과 같이 살아갈 남성들을 위해서요. 오늘 저희 생생경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2부에서는 노원구에서 하고 있는 룸쉐어링. 그러니까 방을 나눠 쓴다, 집을 나눠 쓴다는 건데 거주할 집이 있는 노인분들과 월세 때문에 고생하는 대학생을 연결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겠고요. 3부에서는 어제 타결된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 FTA, 쇠고기 시장을 비롯한 농축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네, 오늘 증시 알아보겠습니다. IBK투자증권 서동필 투자전략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날씨도 꾸물거리는데 시장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실상 인사를 드릴 때 안녕하지는 못합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31포인트, 1.6% 하락해서 1932포인트에서 마감을 했고요. 그동안에 아주 좋은 흐름을 보여주던 코스닥 지수는 8.38포인트, 1.53% 하락해서 539.30포인트 수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외국인들의 공격적인 현선물 매수가 수급상 부담을 주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 투자들 거래소 코스피에서는 2,800억 원,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630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고요. 선물 시장에서도 6,700계약 정도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전방위적인 수급 부담을 주었고 이로 인해서 그동안에 잘 버텼던 주식들이 좀 낙폭이 커지면서 급락을 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왜 외국인도 팔고 기관도 팔고 이렇게 오늘은 좀 매도가 많았을까요? 지금 상당히 애매한 구간에 위치해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일정 부분은 또 너무 중소형주들만의 강세가 시현됐기 때문에 이 중소형주들에 대한 부담도 있었고요. 또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에서의 이 신용 위험에 따른 주변 국가들의 불편함을 겪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계속 위험 요인으로 지목되었고 이런 것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외국인 매도에 동참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나. 그래서 빠지는 줄 알면서도 같이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악순환이 오늘의 이 시장을 끌어내리는 주요 수급 요인이었고 심리적인 영향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동안 한참 오르기만 한다라고 생각했던 건설업종이 상당히 많이 빠졌더라고요. 많이 오른 종목부터 팔고 싶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건설 업종 자체는 3% 정도 빠졌는데요.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견조하게 올해는 오를 거다라는 전망을 갖는 것 자체는 유효하지만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이 오른 업종이 뭐냐라고 꼽으면 역시 건설입니다. 그럼 이렇게 빠질 때 어떤 종목부터 차익 실현을 하겠느냐라고 보면 일단 많이 오른 종목부터 일정 수준 좀 차익 실현을 하고 싶은 욕구가 강해졌기 때문에 오늘 이 업종이 가장 많이 빠진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중국 우려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차오리라는 그 태양광 업체가 일단 디폴트를 냈죠.
부도를 내고서 예. 또 다른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그림자 금융이 무너지면은 중국 금융시장이 흔들린다. 뭐 이런 우려인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걸로 분석을 하시나요?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하는 이야기는 아마 듣기 어려우실 겁니다. 네. 왜냐하면 많은 영향을 주면 정말 큰 영향이기 때문인데요. 일단 차오리 솔라라는 회사가 이 회사채에 대해서 지급 불이행을 신청했던 것은 역대 처음이라고 하고요. 네. 또 이어서 태양광 패널 업체인 이름이 바오딩 티안웨이라는 네, 저도 전력 회사도 있는데요. 이름은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예, 이 회사도 역시 지금 이 디폴트 채무불이행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계속해서 이 신용 문제에 대해서 지금 시비가 걸리고 있고요. 네. 이렇게 되면은 그림자 금융에 정체불명의 자금들이 들어가 있는데 역시 이 고수익을 노리는 자금들이 빠져나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중국의 금융시장이 좀 휘청거릴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네. 걱정들이 금융시장 전반에 깔려 있고요. 그렇다 보면은 뭐 주변 국가들도 중국의 경제 상황뿐만이 아니라 금융시장이 휘청거리면 서로 불편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이 몸을 움츠리고 좀 예. 몸을 사리는 이 결과가 최근에 빚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하여튼 이 어떤 투자 심리에 좀 영향을 더 많이 미치는 것으로 봐도 되겠네요. 아무래도 심리적인 영향은 상당히 크다고 보여집니다. 얼마나 예. 문제가 더 비화될지는 뭐 지금으로서 예단할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이런 문제가 지금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조은한 씨르나 당분간은 이러한 불편한 뉴스와 좀 더 맞닥뜨려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밖에 좀 눈에 띄는 움직임을 보인 종목이라든지 업종이 있었나요? 글쎄 뭐 특별히 오늘은 뭐 모든 종목들이 다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요. 어떤 네. 업종이 뭐 상대적으로 눈에 띄었느냐라고 표현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 엔터테인먼트라고 하죠. 네.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이 문화 콘텐츠 업종들이 계속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도 잘 버텨주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실물, 제조업에 관련된 업종보다는 이 레저 엔터테인먼트에 관련된 업종, 종목들이 더 좋은 모습을 보였고 오늘도 그런 현상이 유지되었다. 이 정도는 오늘 좀 특이사항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목으로 보면은 어디가 있었나요? 종목으로 보게 되면은 이 컨텐츠를 제공하게 되는 뭐 CJ ENM 같은 회사들도 네. 최근에 좋은 모양새를 계속 구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저희가 얘기하는 기획사라고 하죠. 이런 기획사들도 전반적으로 유명 드라마의 힘을 네. 업어서 전반적으로 주가가 좋은 모양새 이런 것들은 일단 계속 시세는 내고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엔터테인먼트 관련 업종은 뭐 조금은 더 지켜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나쁜 소식이 들려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말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IBK 투자증권 서동필 투자전략팀장이었습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일보의 이성철 산업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가 추진이 네. 된다는 소식이네요. 네, 정부가 오늘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무역투자진흥회의 그리고 지역발전위원회의 연석회의를 열었는데요. 요즘 아무래도 그 정부 정책의 주요 화두가 규제 완화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우리나라에서 엄격하다고 하는 게 바로 이 그린벨트 관련 규제인데, 그린벨트를 뭐 새로 풀겠다라는 뭐 전면적으로 해제하겠다라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기왕에 해제된 지역에 이 땅을 어떻게 쓸 건지를 가지고 지금은 그 용도가 굉장히 제한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조금 더 폭넓게 쓰도록 한다는 그런 뜻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린벨트 해제 자체가 일단 굉장히 어렵죠. 네. 그리고 해제가 되더라도 기존에는 이제 주거 지역 정도로만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그린벨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장기간 묶여져 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근처 일대에 있는 분들이 재산권 행사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이게 이제 지난 정부 때 많이 굉장히 풀렸습니다. 풀려가지고 그 땅이 뭐 보금자리 주택으로 바뀐 데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완화가 되는 추세인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풀리더라도 여기에는 상업시설이나 공업시설이 들어설 수가 지금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는 주거 지역만 쓸 수 있던 거를 이제는 뭐 준주거 지역이라든가 근린상업시설이라든가 준공업 지역이라든가 뭐 여기에 뭐 엄청난 크기의 무슨 대형 공장이 들어설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웬만한 상업시설 정도는 들어설 수 있게 그렇게 바꾼다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과연 어느 지역이 제일 관심이 끄냐면은 김해공항 인근에 이제 부산 일대가 되겠죠. 거기도. 예. 그 김해공항 인근 지역이 우선적으로 좀 거론이 되고 있고요. 또 광주 이런 전남 광주 이런 지역도 공장 용지 부지 확보 필요성 차원에서 이 용도 제한 같은 걸 좀 풀어달라 요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창원 쪽도 있었고 대전 쪽도 있었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한 12개 지역 같은 데가 우선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제 여기에 그 공장 같은 게 들어서고 여러 가지 뭐 근린시설이나 이런 게 들어서게 되면은 한 뭐 4년간 최대 8조 원 이상의 투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땅값도 좀 오르겠네요. 그렇죠. 뭐 오르겠죠. 그럼 당연히 예. 오를 거고. 또 하나 오늘 이제 보면 각 지자체별로 특화 발전 프로젝트라는 거를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도 예. 있었는데요. 그래서 뭐 부산은 이제 영화제가 유명하니까 예. 영상 산업을 좀 특화 산업으로 키우겠다라는 보고가 있었고. 충북 같은 경우엔 뭐 바이오 오송 지역이 있으니까 바이오를 중점적으로 육성하겠다. 전북 같은 경우는 농생명 쪽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고 제주는 용암수 융합 발전 프로젝트를 키우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용암수를 또 발전에 이용할 수가 있나 보네요. 그런가 봅니다. 예. 네, 거기 이제 아무래도 그런 물들이 많으니까요. 네. 예. 그게 이제 지역 발전에 상당히 좀 도움이 돼서 균형 발전을 한다면은 정말 좀 괜찮은 프로젝트일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예. 그리고 이동통신 3사 이게 아직 영업 정지가 안 됐나요? 내일부터입니다. 네. 내일부터 이제 들어가고 아마 이제 좀 불편이 있으실 겁니다. 내일부터 이동통신 3사가 45일씩 영업정지를 들어가는데요. 네. 이게 2개조, 그러니까 두 군데 쉬고 두 군데 영업정지되고 한 군데 영업하고 이런 네.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KT하고 LG 플러스가 먼저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KT 같은 경우는 내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쭉 영업정지가 되고요. LG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내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한번 하고 중간에 다시 영업을 하다가 다음 달 27일부터 5월 18일까지 또 영업정지가 됩니다. 반반씩 나눠서 하게 되고요. 또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다음 달 5일부터 5월 19일까지 영업정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둘을 쉬게 하고 하나를 영업하게 하는 거는 왜 그랬냐면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한 군데씩 쉬게 했더니 한 군데 쉬는 동안 나머지 두 개사가 아주 뭐 더 심각하게 싸운다는 얘기죠. 네. 보조금 불여대고 그러니까 더 시장이 과열됐기 때문에 그런 거 막기 위해서 아예 둘씩 쉬게 하는 그런 방식을 이번에 채택을 하게 됐는데 어쨌든 영업정지 기간 중에는 신규 가입 안 되고요. 또 번호 이동도 안 됩니다. 기기 변경은 제한적으로만 되는데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분실이나 파손, 도난 같은 경우 또 24개월 이상 쓴 2년 이상 쓴 좀 구형 휴대폰을 진짜 바꾸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에 한해서만 기기 변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당장 어려움에 처하게 된 데가 이제 판매점들이거든요. 네. 사실은 이동통신사들은 별 영향이 없다는 것이 이 영업정지 때문에 매출이 떨어지는 효과는 있지만 반대로 그 기간 동안은 보조금을 못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조금을 못 쓰게 되면은 이 마케팅 비용이 절감이 돼가지고 오히려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면 수익은 더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뭐 일부에서는 징계의 역설이다 뭐 이런 네.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가장 문제가 되는 곳은 이제 일선 판매점들은 당장 거의 개점 휴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임대료도 못 낸다 또 거기 채용하고 있는 직원도 잘라야 될 판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이 매장 판매점 운영하시는 분들이 다들 뭐 이런 판매점을 5개 10개씩 운영하는 진짜 알부자들이다 뭐 괴랑 엄살이다 뭐 이런 얘기하시는 네. 분들도 있는데 예. 어찌되었든 뭐 당장 이분들은 영업을 못하게 되니까
애로에 처하게 된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 판매점 연합회라고 할 수 있는 전국 이동통신유통협회가 보신각 앞에서 지금 좀 전에 아마 결의대회 이런 것도 지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미래부는 지금 그래서 어쨌든 이 기간 중에 영업은 못하지만 이동통신사들에 대해서 단말기는 계속 사라. 특히 이제 펜텍이나 이런 아주 어려운 데들 같은 네. 경우는 만약에 이 기간 동안에 영업을 못하게 되면 정말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단말기는 계속 좀 사고 또 판매점들에 대한 어떤 피해 보전 대책도 마련하라 이런 얘기도 했고요. 또 하나 눈길을 끄는 것이 앞으로는 과징금 대신에 과징금을 물려봤자 과징금이 국고에 귀속이 되기 때문에 네. 정부 재정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소비자들이 그 혜택을 보는 건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동통신사들에 대해서 제재를 할 때 과징금보다는 차라리 요금을 할인해주는 그 금액만큼 네. 과징금을 1,000억 물 거면 차라리 1,000억만큼을 요금을 깎아주는 쪽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해보겠다.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시행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해보겠다. 오늘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요금 인하에 대해서 미래부가 얘기를 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지 예를 들어서 한 달 동안은 전체적으로 다 얼마를 1,000원씩 빼준다거나 2,000원씩 빼준다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글쎄요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인지는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오늘 어쨌든 미래부가 과징금보다는 요금이나 쪽 방안이 네. 있는지 찾아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귀는 좀 솔깃하네요. 네. 예. 그리고 과징금 때리고 영업 정지해도 전혀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네. 좀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출 사기 벌어졌던 KT ENS. 예, 요즘 KT 관련 예. 참 소식이 많습니다. 법정 관리를 또 신청했네요. 예, 어떤 직원 하나가 그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3천억 원대 대출 사기를 벌였던 아주 희대의 사건이 있었죠. 그 회사가 이제 결국 KT 자회사인데 KT ENS라고 결국 법정 관리를 신청을 했습니다.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어가지고 해외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 PF와 관련해가지고 490억 원이 넘는 그 어음을 상환하지 못해서 결국 네. 법정 관리 들어가기로 했다라고 했는데 원래 이 해외에서 태양광 사업 관련해가지고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게 그동안 계속 연장을 해왔는데 안 되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KT ENS가 이제 보증을 섰다고 그래요. 예. 근데 보증을 선 결국 KT ENS한테 상환 요구가 왔고 이제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갚을 돈 없고 그래서 법정 관리를 했는데 어쨌든 굴지의 KT 자회사가 법정 관리 신청을 하니까 은행권은 되게 반발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예. 모기업이 지원을 해주든 말든 해야지 당신네들 직원이 사기를 쳐놓고 그것 때문에 법정 관리 신청하면 이 피해는 금융권이 다 떠안으란 말이냐 해서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는 그런 분위기도 형성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또 CP 투자자는 어떤 주체들일지도 궁금하네요. 예, 이게 아마 개인들은 아닐 겁니다. 예, 네네. 아마 기관들일 텐데. 네. 역시 KT 요즘 하여튼 계속 시끄럽습니다. 네. 예,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 1부 함께 하셨고요. 2부에서는 지금 서울 노원구에서 하고 있는 룸 쉐어링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살집이 있는 노인분들 그리고 또 살집을 구하는 대학생들을 연결을 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잠시 후에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는 3월 14일 전국적으로 민방위 훈련이 실시됩니다. 오후 2시 사이렌이 울리면 15분간 주민 이동이 통제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훈련 유도 요원의 안내에 따라 지하 대피소로 대피하시고 주행 중인 차량은 갓길로 정차해 차량 통제에 협조해 주십시오. 이번 훈련을 통해 우리 주변의 대피소는 어디 있는지 확인해보고 유사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3월 14일 실시되는 민방위 훈련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 걸음 더 경제와 가까워지는 오후 김윤경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생생경제에 직접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YTN 라디오의 앱 예스가 있고요. 또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트위터는 YTN_이코노미고요. 웹사이트로도 들어오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198년 역사. 전 세계 1억 명의 고객. 인터브랜드 선정 5년 연속 세계 1위 보험 브랜드 악사. 이제 악사가 앞으로의 보험에 대해 새로운 증명을 시작합니다. 보험의 방향이 되다. 악사 다이렉트. 김인경의 생생경제. 대학가에서 방 구하기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는데 방이 있기는 있어도 너무 비싸서 학생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방을 이렇게 구하지 못한 학생들 그리고 혼자 사는 어르신 같이 연결을 해서 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노원구에 도입이 됐습니다. 바로 룸쉐어링 프로그램인데요. 이게 어떤 건지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노원구 복지정책과의 류정아 주임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취지는 좋은 것 같아요. 룸쉐어링 프로그램 어떤 제도인지 일단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룸쉐어링은 혼자 사시는 어르신과 대학생이 함께 거주하는 공동체 회복 사업이고요. 어르신들의 고독감을 해소하고 대학생의 주거비를 경감시키는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예, 저희가 이제 2013년 8월부터 추진을 하고 있고요. 예. 네, 지금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응은 좋아요. 어때요? 네, 어르신들이 이제 혼자 적적하게 10년 정도 사시다가 손자 같은 대학생하고 같이 거주하니까 외로움이 많이 덜해졌다고 좋아하시고요. 네. 학생들은 이제 주거비 부담이 상당히 심했는데 주거비를 이제 시세 50% 정도로 저렴하게 사용하다 보니까 네. 반응도 좋고 이제 부모님들도 반응이 좋으세요. 그러면 이제 노원구가 이 중매 역할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걸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네. 노원구에 거주하시는 이제 65세 이상자 어르신이시고요. 예. 예, 혼자 거주하셔도 되고 아니면 노부부가 같이 거주하셔도 되고요. 예. 예, 대학교는 이제 관내에 6개 대학교가 있고요. 거기에 재학생이나 휴학생이 가능합니다. 많이들 알고 계세요? 네, 저희가 홍보를 이제 많이 해서 학생들이나 어르신도 이제 많이 알게 되셨고요. 네. 점점 이제 주변인에게 소개를 많이 시켜주셔서 예. 입소문도 많이 난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대학생 수나 또 이 혼자 사시는 어르신분들은 숫자가 얼마나 되나요? 네, 지금 참여는 어르신 20가구, 대학생 이제 23명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네. 저희 관내 독거 어르신들은 약 12,000명이 계세요. 네. 이 중에 사업 대상이 되시는 이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일정한 면적이 되시는 어르신들은 3,626명이고요. 네. 이분들에게 이제 개별 안내문을 다 송부해드려서 사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대학생은 이 이제 노원구 내에 있는 대학을 다니는 학생이면 되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졸업을 하면 안 되죠? 예, 졸업생은 저희가 점점 확대를 하는 과정이긴 한데요. 네. 아직까지는 이제 재학생하고 휴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 기반을 더 다진 다음에 졸업생에게도 이제 개방을 할 생각입니다. 네. 응답하라 1994 드라마 생각이 좀 나요. 네. 거기 노부부는 아니었지만 하숙을 이렇게 하는 개념처럼 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1년 단위로라고 아까 6개월이라고 하셨나요? 네. 저희가 6개월. 처음에는 6개월로 생활을 하다가 네. 이제 서로 생활 습관이라든지 이제 적응이 잘 되시면 재연장도 하시고요. 네. 네, 일단은 한 학기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좀 잘 지내면 좋을 것 같은데, 준비해야지 될 서류라든지 뭐 그런 것들도 있어요? 네, 저희가 이제 방문 면담을 받고 있기 때문에요. 네. 학생 신분이 확실해야 돼서 학생증하고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서 면담을 받고 있고요. 네.
어르신 댁은 저희가 전화 접수를 받아서 현장 방문을 해서 신분 확인을 다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하숙집은 이제 밥을 주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마 식대까지는 아니죠? 같이 네. 드시나요? 시간이 맞으시면 같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네. 원칙은 이제 취사라든지 청소, 빨래 이런 거는 별도로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맞으면 또 뭐 같이 하실 수도 있겠고요. 네, 어르신들이 예. 이제 시간이 맞으시면 네. 같이 식사도 하시더라고요. 아, 그리고 혹시 이제 이것도 또 민감한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뭐 전기, 수도 이런 공과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예, 오늘 일일이 나눌 수가 없어서 네. 임대료에 이제 포함을 시켜서 예, 받고 있습니다. 아, 시가의 절반 정도라고 하면은 구체적으로 수치를 알려주셔도 되나요? 네, 보통 지금 2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에 임대를 예. 하고 있고요. 네. 예, 모두 공과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2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이렇게 범위가 있는 거는 어떤 뭐 집의 조건이나 이런 게 조금 달라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예. 주변 환경이라든지 이제 교통 여건, 학교와의 통학 거리를 확인해서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어르신께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요. 어르신도 이제 본인이 생각하시는 금액을 이제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조율을 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보증금은 안 내도 되나요? 네, 보증금이 없기 때문에요. 네. 부모님 보증인제를 도입을 해서 예. 예, 반드시 부모님께서 보증을 해주시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월세는 선불로 내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네. 보증금이 없기 때문에요. 네. 예, 어르신들이 좀 불안해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선불로 예,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신청은 어떻게 노원구청에 하면 되나요? 예, 노원구 복지정책과로 전화 접수해 주시면 되고요. 네. 예, 그렇군요. 근데 이제 어르신 혼자 사는 집이라면은 보통들 이제 나이도 들고 그러면 귀찮아서 여기에 돈 쓰기 싫어서 뭐 도배도 새로 안 하시고 뭐 이렇게 정비도 잘 안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뭐 구에서 지원해 주시는 건 따로 없을까요? 예, 저희가 구청에서는 직접 지원은 어렵고요. 네. 관내 사회적 기업에서 재능 기부로 해주고 있고요. 네. 무료로 도배장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노원구가 이렇게 좀 잘 하고 있는 이것을 또 따라 하려는 다른 구는 없나요? 예, 저희가 저번 주에 서울시에서 이제 멘토링 회의를 했었는데요. 네. 예, 서대문, 종로, 관악, 성북, 용산, 강서에서 많은 관심이 있으셔서 예, 같이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거기서도 이제 준비를 하고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시고요. 네. 광진 같은 경우는 이미 작년 12월부터 시작을 하고 계세요. 아, 광진구도 시작을 했군요. 네. 좀 확산이 되면은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어디서 얻으셨어요? 예, 저희는 서울시의 한지붕 세대 공감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네. 그 사업을 이제 벤치마킹해서 자치구에서는 최초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경우도 좀 참고를 하셨나요? 예, 프랑스에서 쿠로카시옹이라는 주거공유 프로그램이 이미 활성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쉐어하우스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네. 우리나라도 이제 점차 도입이 필요한 것 같아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혹시 그 해외의 경우 그런 곳에서는 평가가 어떤 식으로 나왔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집은 필요하고 네. 예, 학생들의 주거비는 이제 점점 올라가다 보니까 집이 필요하다고 새로 짓기보다는 있는 공간을 안 쓰는 공간을 서로 이제 활용한다. 네. 그리고 어르신들은 고독감을 해소해서 좋다. 이런 의견들이 대다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런 것들이 좀 잘 확산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류정아 노원구 복지정책과 주임이었고요. 이번에는 이 노원구의 사구는 룸쉐어링 프로그램에 신청을 해서 직접 살고 있는 학생 한 분 연결을 해서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 대학생이시군요. 네. 네. 어느 학교 다니시는지 여쭤봐도 돼요?
네, 저 서울여대 예. 다니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언제부터 이 룸쉐어링에 참가를 하셨어요? 이번 학기 시작될 때부터 했으니까 한 3월 1일부터 시작했어요. 마음에 들어요? 네, 되게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래요? 어떤 것들이 마음에 들어요? 일단은 학교랑 집이 가깝다는 게 큰 장점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학교랑 가깝기도 하고, 그 다음에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할머니랑 같이 사니까 네. 좀 안전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되게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할머니랑 마음이 잘 맞으시나 봐요? 네, 할머니가 또 잘해주시기도 하고 그러셔서 네. 네, 잘 지내고 있어요. 혹시 뭐 밥도 같이 드시고 뭐 그런 것도 있어요? 네, 저녁에는 제가 조금 늦게 들어와서 네. 저녁은 같이 못 먹는데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할머니랑 아침은 꼭 항상 같이 먹고 그러고 네. 있어요. 할머니도 굉장히 좋아하시겠어요. 네, 아침에 같이 먹으면 되게 이야기도 많이 하면서 아침에 네. 밥을 먹을 때 이야기도 많이 하니까 예. 할머니도 막 지난날 있었던 일도 많이 해주시고 그러면서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좋고.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몇 학년이죠? 저는 4학년이요. 4학년이면은 그동안에는 거주를 어떻게 하셨어요? 그동안에는 학교 기숙사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학교 기숙사 안 됐을 때는 집에서 이제 통학했습니다. 집이 서울이에요? 아니요, 집은 경기도 화성시요. 멀군요. 네. 근데 통학하기 먼 거리니까 상당히 좀 부담스러웠을 거고요. 네네, 그래서 신청했어요. 그러면은 기숙사에 또 들어갈 수도 있었는데 이 룸쉐어링 프로그램에 참가하시게 된 계기는 어떤 거였어요? 기숙사 신청을 했는데 예. 저희 기숙사가 컴퓨터 추첨으로 돌리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대기 번호가 되게 늦게 높은 번호가 떠가지고 그래서 룸쉐어링을 신청을 하게 됐어요. 그렇군요. 알고 있었어요, 원래도? 그냥 이런 게 있다 이 정도만 그냥 어렴풋이 알고만 있었어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기숙사 비용이랑 룸쉐어링 하는 비용이랑 비교를 하면 어때요? 기숙사는 이제 한 달에 내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한 학기치를 내는데 그거랑 비교해 보면은 네. 별반 차이 없이 그냥 한 1, 2만 원 정도 이 정도만 차이 나지 네.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요즘 막 대학가 월세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들었어요. 네. 실제로 주변의 친구들 막 방 못 구해서 어려워하고 이런 분들 적지 않을 것 같은데 어때요? 일단 제 경험에서 얘기하면은 예. 저는 이제 저번 학기에 친구랑 같이 살려고 방을 구하러 다녔었거든요. 자취요. 네. 예. 아무래도 월세가 비싸다 보니까 둘이 같이 살아서 같이 내려고 네. 했었는데 보증금도 너무 세고 예. 그다음에 보증금이 셀 뿐만 아니라 월세도 세니까 둘이 같이 살아도 좀 부담하기 힘들어가지고 같이 살지 못하고 그냥 포기를 했었어요. 그럼 그 친구는 어떻게 했어요? 그 친구는 지금 통학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또 먼 거리에서 아마 통학하는 친구일 것 같은데. 네. 룸쉐어링 지금 한 3개월째라고 하셨던가요? 예. 아니요. 3월부터 해서. 예. 네. 지금 굉장히 마음에 든다고 하셨는데 다른 친구들에게 네. 만약 이걸 추천을 해준다면은 어떤 점이 네.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어요? 일단 가장 좋은 거는 경제적으로 조금 저렴하다는 거? 네. 그것도 추천해주고 싶고, 또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예. 여자 혼자 살면 많이 위험해서 반대를 하시는데, 이게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할머니랑 같이 살기 때문에, 할머니나 또 어르신들이랑 같이 살기 때문에, 네. 안전에 대해서도 되게 괜찮은 것 같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학교와 가까운 거리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통학 시간이 줄어들어서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말하시는
분위기에 완전히 만족감이 네. 막 묻어나네요. 아, 네. 정말 이런 게 보면은 시민들이 직접 만들어가는 공유 경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예, 네. 룸쉐어링 좋으면은 많은 분들 좀 추천해 주시고 프로그램 잘 네.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4학년의 김성경 학생이었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살림살이 나아지는 여심 잡는 경제 시간입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또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렇게 금융과 관련해서 거대한 사건이 터질 때마다 보면은 몰라서 당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억울하죠. 그리고 정말 말도 어려워요. 서브프라임이 뭔지, 모기지가 뭔지, 후순위채가 뭔지. 사실 저도 쓰라 그러면은 쓰지만은 그걸 참 쉽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제 금융에 대한 이해력이 정말 생존의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금융 이해력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경제상담센터 푸른살림의 박미정 센터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의 금융 이해력도 어느 수준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금융 이해력은 어떻게 측정을 하나요? 그러게요. 이 금융 이해력이라는 거를 과연 어떤 지표로 측정을 하는지 저도 되게 궁금한데요. 네. 글을 모르면 문맹이라고 하고 네. 금융을 모르면 요즘에 금융맹이라고 한대요. 아, 그러니까 예. 사실 이게 글 모르면 사는 거 되게 불편한 거 알잖아요. 네. 이 금융 모르면 그만큼 불편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인데요. 그렇긴 한 것 같아요. 예.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실 근데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잘 모르겠다고 이제 호소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네. 근데 지금 OECD 산하에 INFE라고 하는 그러니까 금융 교육과 관련해서 국가 간의 정보를 좀 교환하고 국제 표준을 좀 만들어 보자라는 목적으로 2008년 5월에 설립된 그런 특별한 기구가 있다고 해요. 네. 여기서 이제 조사 방법을 뭐 이렇게 정해놓은 게 기준들이 좀 있고요. 이거를 작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은행에서 네. 성인들 약 1,000여 명 정도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진 바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조사가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내용도 나왔을 것 같은데 어떤 네. 항목들이 있었는지가 일단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로 조사한 항목들이 이제 금융 지식을 묻고요. 금융 행위에 대해서, 금융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40개 문항에 대해서 이제 개별 면접 방식으로 조사를 했다고 해요. 네. 총점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총점이 한 22점 만점인데 우리나라가 14.2점 정도를 기록했다고 하고요. 조사가 이루어진 국가가 총 14개국인데 여기 평균 점수가 13.9점이었다고 하니까 우리나라가 성적이 조금 나쁘진 않네요. 중간 네. 이상은 좀 가고 있는 거고요.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융 지식이나 금융 행위 점수가 높은데 금융 태도 점수가 좀 낮다 이렇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금융 태도는 뭘까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금융 지식에 이제 해당되는 문제가 뭔가 봤더니 분산 투자의 효과를 아는지, 네. 대출 이자를 알고 있는지, 예. 그다음에 뭐 고위험일수록에 이제 고수익도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반대에도 이런 것들을 아는지 이런 것들이 실제 금융 행위와 관련된 어떤 금융 지식이라고 이제 보여지는데요. 네.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높게 대답을 했대요.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아는군요. 예. 그런데 이제 금융 지식 중에는 기본 지식이라는 게 있어요. 화폐 시간 가치, 뭐 원리금을 계산하는 방법, 복리를 알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예. 이제 금융에 대한 기본 개념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취약하게 드러났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런 이제 금융 행위라는 것은 이제 금융 상품을 이제 뭐 저는 그냥 여기 예를 들면은 뭐 침대 밑에 모아요, 옷장 속에 모아요 이런 게 아니라 금융 상품을 통해 모으는 것,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금융 상품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제 잘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가의 여부를 조사한 거에서는 우리나라가 가히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예, 가계 예산을 좀 수립하고 이러는 것도 좀 높았는데, 네. 근데 또 행위에서는 또 평상시의 재무 상황을 제대로 점검을 하고 있는가, 각종 대금을 적기에 납부를 하고 있는가, 구매하기 전에 자신의 지불 능력을 점검하고 있는가 같은 합리적인 금융 경제 생활을 위한 기본 요건 점수가 좀 낮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바꿔서 얘기를 하면은 평상시에 네. 나의 재무 상황을 잘 점검하지 않고 각종 네. 대금을 그때그때 안 내고 이런 네. 거네요. 뒤 생각하지 않고 소비하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 뭐 금융 상품만 알아보고 지금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태도라는 것은 태도라는 것은 이제 돈을 쓰는 돈에 대한 어떤 입장인데요. 돈을 쓰기 위해서 있는 거고, 나는 저축보다 소비 쪽에 더 만족감을 느끼고, 나는 오늘을 위해 살고 있지, 뭐 미래를 네. 별로 걱정하지 않고 하는 이런 문제에서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 점수가 높게 나왔어요. 현재의 만족도에 굉장히 충실한 것이고요. 네. 미래를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좀 부차적으로 이제 여기고 있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젊은 계층일수록 돈에 대한 태도가 저축이나 소비에 대한 선호 점수에서 중장년층에 비해서 이게 조금 낮은 수준, 즉 미래를 준비하는 것에 대한 인식 정도가 좀 낮은 걸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조사 결과를 다 정리를 해보니까 금융 상품에 관심이 많아요. 예. 근데 합리적인 금융생활에 필요한 기초 지식이 부족하다라는 것은 과장 광고라든가 불안전 판매 등에 이 우리나라 사람들 노출됐을 때 비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서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결과가 맞아요. 나왔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바로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정말 가서 이렇게 상담을 받을 때는 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사인을 해야지 되면 문구도 네. 상당히 어렵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해하기 어려운 막 단어들을 보다 보면은 그냥 네네네 사인하고 그냥 가입하고 오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거든요. 네.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좀 이렇게 우리 안 좋은 부분들을 좀 개선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그러니까 뭐 모든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어릴 적부터 약간 금융교육이 좀 습관화돼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네. 다른 나라를 쭉 보니까 뭐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2002년부터 금융교육 활성화 정책을 아예 정책적으로 이제 설정을 해서 금융교육국이라는 걸 신설해서 할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고 네. 뭐 매년 4월을 금융교육의 달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하고요. 캐나다 같은 경우도 11월을 금융교육의 달 정해서 금융교육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일회성으로 그때그때 피해 사례가 발생됐을 때마다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학교에 아주 정규 과목이 돼서 8세 정도부터는 학교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 고등학교부터 의무화하고 있고 이런 게 이제 세계적인 추세인 것이죠.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보자 하니 다수의 금융 유관 기관에서 이제 교육을 이제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금융 교과서로 이제 하나의 어떤 통합된 어떤 방식으로 좀 모아내는 데는 좀 어려움이 지금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금융교육이 금융당국의 임무로 아주 의무로 규정이 돼 있는 어떤 명확한 법 규정 같은 근거가 없다 보니까 네. 과연 누가 교육하는 게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표준화된 교육이냐라는 부분에서 불분명하니까 자꾸 이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그렇군요. 근데 네. 이게 교육이 필요하기는 필요한데 네. 근데 또 잘 안다고 해서 또 금융에 대한 어떤 그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것은 또 아닌 것 같고요. 네, 바로 그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사실 맞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뭐 이런 피해를 줄이고 금융 소비자들의 주체적인 대처 능력을 키운다. 다 좋은 얘기인데 사실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게 우리가 아플 때 약 먹고 병원 가고 하는 게 우리가 약 전문가나 의학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네. 약사나 의사나 이런 전문가들에게 이 전제, 그들이 전문가라는 전제로 믿고 우리가 진료 행위에 우리 몸을 의탁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거를 정부의 비대칭성이라고 해요. 즉, 우리가 모두 금융 전문가가 돼야 되는 건 아닙니다. 네. 근데 유독 이 금융상품만 소비자 책임부터 먼저 운운하는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런 면이 있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 교육도 좋은데 네. 우선 선행되어야 할 것은 모든 전문가들에게 직업윤리가 먼저 좀 강조돼야 되는 게 알겠습니다. 아닐까. 예.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생활경제상담센터 푸른살림의 박미정 센터장이었습니다. 백화점 15% 할인받은 진우씨, 대형마트 15% 싸게 산 진이엄마, 대중교통 15% 할인받는 박대리. 이들은
에이블 카드를 쓴다. 15% 할인은 물론 포인트가 CMA에 모여 이자까지 쌓는다. 카드 생활의 리메이크 에셋 에이버 현대중공. 할인 한도 및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비행기 시간에 따라 비즈니스 스케줄을 고치시겠습니까? 비즈니스 스케줄에 따라 비행기 시간을 고르시겠습니까? 한국의 스케줄과 인도네시아의 비즈니스. 둘 다 놓칠 수 없는 당신에게 맞춰 편리하게. 대한항공 자카르타 주 10회 운항 4월 2일부터.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어제 한 캐나다 FTA가 타결이 됐고요. 한 칠레 FTA가 발효가 된 지 이제 10년이 돼갑니다. 또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와 관련된 것도 우리 경제에 상당히 중요한 이슈인데요. 4시 뉴스 듣고요. 생생경제 3부에서 한 캐나다 FTA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